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그래도 이 정도는 과했다는 반응일까요? 다행히도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테슬라 다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9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어느덧 10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나갔고요. 물론 아직 남은 날이 더 많지만 그 10일 동안 겪었던 그 불확실성을 계산하면 사실 한 달치 그 이상 이미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한번 그 불확실성 요인들 하나씩 챙겨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빨강색의 일색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1% 넘는 반등을 시현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2에서 3%씩 반등해 줬습니다. 그런데다가 팔란티어 S&P 500에 신규 편입됐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4%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델 테크놀로지스 공교롭게도 또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S&P 500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AI 모멘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또 AI를 안고 있는 종목 하나가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불확실성 요인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서 일단 금리 얘기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좀 보기 싫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자 가장 제가 기대하는 변곡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25냐 50이냐 이 얘기를 갖고 계속 한참 시장을 씨름 중이죠. 그런데 일단 9월에는 25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9월에 좀 무리하지 말고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2월에 갔을 때는 50씩 해서 총 125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9월만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내내 25할래, 50할래를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25할래, 50할래가 아니라 50을 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25를 했을 때 시장이 좀 아쉬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25를 하든 50을 하든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가 더 중요한 건데 어제는 다행히도 간밤에는 50bp B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 시장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재료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확인해 보려면 B컷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B컷을 하려면 일단 앞서 보셨던 것처럼 9월에는 25bp로 갈 것 같고 11월, 12월에 B컷 할래 안 할래 또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B컷을 정말 하기 전까지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시장이 정말 놀랄지 안 놀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올해 내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모든 고민들을 다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아직 20일이 남았지만 10일 동안 받았던 충격이 한 달치 그 이상까지 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번 주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테니 다음 주에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기술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AI가 고점이다, AI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주가 또다시 시험대를 맞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과연 이탈할 것인지, 200일선을 이탈하면 이제는 정말 흐름이 꺾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는 200일선 갔다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 한 달 만에 또다시 찾아온 시험대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Don't buy the dip, 그러니까 기술주 이제는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술주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고점을 2번 찍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더블탑을 찍었을 때는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리고 이 더블탑이 왜 넘기 힘들었냐라고 굳이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보시는 것처럼 200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술주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까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올라가려면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강력한 힘은 금리 인하겠죠. 왜 금리 인하냐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AI 혁명이 계속 좀 순항할 수 있고 AI를 위한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안정이 되는 그림을 우리는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한다고 해서 여기를 이 강력한 그 저항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사실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강력한 힘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AI 혁명이라는 것은 아예 전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도 우려감도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다음 주가 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금리와 기술주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불확실성, 대선이죠. 대선 TV 토론이 미국 시간으로는 10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특집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방송을 내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약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그게 트럼프를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나 봐요. 오히려 이제 뭐 25%의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뭔가 세금 부과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지 내일 그리고 모레 아마 저희가 계속 진행 드릴 텐데, 일단 간밤에 트럼프 미디어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로 또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게 또 내일 TV 토론을 하고 나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일 또 살펴봐야 될 세 번째 불확실성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이게 되고 다음 주가 이제 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핀비즈맵은 다행히도 그린라이트가 아주 쨍쨍하게 피어 올랐습니다. 어제 빨강이었고 오늘 초록이었으니까 내일은 다시 빨강일까요? 매일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사실 뭐 이거를 좀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챙겨봐야 될 특징주들이 뭐 다양하게 뭐 각자의 특징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최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폰 16을 비롯해서 뭐 에어팟이라든지 요 이제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iOS 업데이트를 가끔 하잖아요. 다음 달에 아마 17인가 그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스마트폰에 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스마트폰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뭐 아이폰 16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활용할 수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카메라를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이제 그 식당 같은 데다 갖다 대면 거기에 이제 메뉴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시리가 굉장히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는 뭐 지금 부르면은 어디서든 등장하는 그 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내일 뭐 스포츠 경기 몇 시야 누구랑 누구랑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거 찾아줘 해서 그 데이터 가공해서 나한테 보내줘, 뭐 카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하면 시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애플 유저로서 굉장히 좀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AI의 어떤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가격이 동결됐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뭐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살짝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횡보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화웨이가 보란 듯이 애플 신제품 직전에 3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3번이 아니죠. 2번 접는 거죠. 그래서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선주문이 보시는 것처럼 3밀리언 그러니까 300만 대가 무려 들어왔대요. 3번 이렇게 하는 거면 저도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그동안 그토록 혁신 얘기를 못했었는데 AI 들어오고 2번 접는 스마트폰 들어오니까 뭔가 계속 폼팩터가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는 애플, 하드웨어는 삼성이었는데 삼성은 뭐 하는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HBM도 밀리고 이거 스마트폰도 만약에 화웨이에게 밀리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못 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의 애플 주가는 그냥 잠깐 멈췄을 뿐 혹시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9월에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뭐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이것도 있었지만 애플이 9월마다 좀 부진했던 것. 애플이 공개할 때 항상 그냥 뭐 혁신은 없었다 이러면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AI까지 업고 들어온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연말을 랠리를 좀 주도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징주 두 번째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료인데요. 지금 이게 시간에 9%까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다가 AI 안고 들어가는 업체죠. 그래서 또 새로운 변곡점을 이제 AI가 인프라 중심, 엔비디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렇게 계속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관련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확신을 한 번 더 얹어준 오라클의 시간의 흐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기술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항공주는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항공주가 최근에 유가 하락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젯블루 항공 이런 종목들의 주가 보면 뭐 9월이 그렇게 안 좋아?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 항공수요, 유가 하락 수혜 이런 것들 연결해 보시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 화요일이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오늘은 좀 몰랐습니다. 네, 다들 좀 한숨 돌리셨죠. 그렇죠. 네.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 어떤 악몽 같았던 증시를 한번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오늘 국내 증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뭐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8월 고용 보고서 충격에서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경기 지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뉴욕 연준의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3년이 3.0%, 1년이 3.0%고요. 5년이 2.8%로 7월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감은 좀 되찾았고요. 그다음에 8월 도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해서 한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0.3%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매도 좀 일어나는 건가?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8월 고용 동향 지수도 109.04로 7월에 109.61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들이 어제 나온 것은 좀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 갖고 그래서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데 좀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도 랠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8월 초에 그 리스크 발생했을 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또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때 나왔던 리스크들이 일단은 뭐 아래 공포, 그다음에 AI 과잉론, 엔캐리 청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징크스까지 이렇게 한 4가지가 지금 시장에 좀 약간 리스크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뭐 테일 리스크죠. 꼬리 리스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심리적 불안이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8과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11일에 나오는 CPI라든지 12일에 발표되는 PPI 공개가 좀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 IT라든지 이제 빅테크 반도체는 계속 큰 조정에서 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주에서 뭐 금융 리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주의 소비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산, 정유, 뭐 항공주도 이런 업종들은 또 계속 강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는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50% 되돌리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W자 반등이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지금 모멘텀은 일단 부재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업종 간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받쳐준다 그러면은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힘들다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금요일을 빼고 놓고 보면 다 같이 빠지는 장은 좀 아니었거든요. 기술주가 타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해서 어찌됐든 증시를 계속 잡아준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우가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겠고요. 그 힘을 따라서 나스닥이 또 따라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주들이 잡히는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엔비디아는 뭐 항상 보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한 마이너스 13% 급락을 했었어요. 다행히 오늘 이제 3.54% 오르면서 좀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과연 주가가 그러면 어디가 저가냐라고 봤을 경우에 거의 다 지금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도 한 $100 정도를 지금 저가 매수 시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정도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 120선이 이제 맞닿는 선이고, 그다음에 $100 정도가 깨지면은 아마 엔비디아의 그 자사주 매입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목표 주가 $150를 지금 하향 조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0, $150의 목표 주가를 본다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만큼 AI 밸류 체인의 중심에서 매출과 수익을 향후 추가적으로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찾기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감이 한쪽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오라클 발표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어도비 시스템도 이제 시적 발표를 하는데 그쵸.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라클 이제 오늘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 9%까지 좀 오르는 거 저도 좀 봤는데 뭐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인데 재밌는 것은 기존하고 좀 틀리게 지난주엔 뭐 엔비디아 이후에 델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토데스크라든지 아니면 HP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죠.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좀 특징적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라클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금 다시 시장의 변화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매출 보시면은 전망치가 한 132억 달러였는데 예. 실제 매출은 133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EPS도 1.33달러였는데 1.39달러로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162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 전 세계 두 번째 규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구축하는 오라클에서도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여기에다가 어도비 시스템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도 똑같이 호실적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호실적이 발표됐는데 주가가 여기서 상승 쪽으로 움직여준다라고 그러면은 기존과 좀 다른 모습으로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많이 더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런티어가 지금 오늘 한 14%가 급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팔런티어가. 네.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고객들이 국방부, FBI, CIA가 고객으로 있습니다. 믿음직스럽죠. 여기는 뭐 계속 이제 그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의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좀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 쪽에 하고 지금 연합이 안 돼 있는 큰 이제 AI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팔란티어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면 향후 AI 기업의 어떤 희망이자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펀드멘탈보다는 가격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격이 오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저희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고 있었던 불확실성들을 다시 상기해 보면 그냥 다 시장 맘대로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침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금리를 뭐 25bp 올리면 안 된다, 50bp 올려야 된다, 아니면 50bp 올리면 또 시장이 충격받을 것이다. 이 다 시장의 반응이 제멋대로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 말씀하신 대로 다 실적이 좋아도 빠졌습니다. 브로드컴까지 최근에 그랬었는데 이 흐름이 뭔가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살짝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 한번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이 아무래도 간밤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셨을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애플은 이미 이제 한 2주 전부터 논쟁이 좀 심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별로 주가가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크게 오르지도 못했고 오늘도 한 0.04% 이 정도 지금 뭐 그냥 보합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출시하는 측에서는 아이폰 16에다가 뭐 플러스, 프로맥스까지 한 뭐 4종류 이렇게 쭉 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빅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중순부터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주문은 의미가 없다 지금. 그때 가서 사람들이 써보고 아마 그 기능에 대해서 만족도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부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누가 쓰는 걸 보고 사고 그쵸. 싶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출시를 하면서 같이 보여줬으면 괜찮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한 10월 다음 달에 가야 달이잖아요. 된다니까 네.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제 사실 선주문이 의미가 없어졌고 두 번째는 폴더블 폰과 링은 아직도 미출시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가 크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국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 보시면은 특히 폴더블 폰이라든지 링 쪽으로 되게 더 많이 지금 시장이 가 있어요. 스마트워치라든지. 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본다면요. 이번에 이제 요거 끝나고 화웨이가 같이 이제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트리폴드 예. 발음입니다. 두 번을 접더라고요. 예. 근데 왜 트리폴인지 모르겠는데 더블이라고 했는데 예. 하여튼 이것을 예약을 한 300만 대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밴드 9도 출시 가능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1분기까지만 제가 볼게요. 아너가 한 17%, 화웨이가 17%예요. 그다음에 애플이 16%, 오포가 16%. 비보가 한 15%, 삼성전자가 한 10%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중국 내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 4분기 말을 본다면 애플은 21%였어요. 많이 그러니까 애플이 많이 떨어졌죠. 네. 점유율이.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시장도 폴더블 폰에 대한 인기가 엄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폴더블 폰이 또 압도적이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플이 아마 이런 것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과연 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먹힐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애플의 AI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실 중국에서는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넘어야죠. 네,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내긴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중국에서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유저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과연 가능한지 이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출시는 아마 한 달 정도 이후에 이 AI 그 인텔리전스가 한번 사용되고 뭐 중국이라든지 전반적인 유저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면서 매출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애플 AI를 써본 그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예, 다음 달까지 한번 실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활용이 됐을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 조금 더 돌아와서요. 이번 주 어찌됐든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경제 지표 상황들을 봤을 때 약간 한숨 돌릴 만한 지표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CPI와 PPI가 지금 나온다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2명의 이제 위원들이 이번 달엔 또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가 같이 발표가 돼요. FOMC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6월 말에 6월 달에 나왔을 때는 점도표가 5.125%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CPI하고 PPI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걸 또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2.9%까지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한 2.6%까지 시장이 전망해서 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제 8월 달 놓고 보면은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낮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가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락 조작하지 않겠느냐 해서 4% 5%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연말까지 한 3번 정도의 기준금리 가능성을 제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시장에서 꼭 비컷을 해야 된다. 요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한 3번 정도만 해도 25bp만 해도 75bp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 갭이 한 300bp 정도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줄여갈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bp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실망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연준 이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업률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옐렌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는 게 맞다.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2% 나왔다고 해서 충격적일 건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봤을 때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보통 자연 고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틴 잡이죠. 그러니까 잡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이제 그 실업률도 있잖아요. 예. 이걸 다 감안했을 경우에 실업률이 한 5% 정도면 완전 고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4.2%라고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도 좀 괜찮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 경제 전망치를 지난번 6월 달에 FOMC는 2.1%를 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속도라면 한 2.6에서 2.7%까지 좀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계속 경제 지표 그다음에 FOMC 네. 지표 발표를 통해서 계속 완화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얘기를 좀 전해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완화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뉴욕 증시 얘기는 뉴욕 증시 얘기고 네. 국내 증시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오늘은 좀 괜찮겠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뭐 미국 시장은 지금 동조화가 많이 돼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하고 IT 업종은 계속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싸다 할 정도로 벌써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언제 이제 회복이 될지는 이제 그건 기대를 해야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겠지만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하는 것은 저는 뭐 찬성이다. 밸류에이션 예, 메리트는 그쵸?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항공이라든지 여행주,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든지 소비 확대죠. 뭐 국내 소비 확대가 아니라 미국 소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그다음에 중동 불안에서 오는 해지들이죠. 정유라든지 방산, 조선 등을 좀 계속 담아놓고 있어야 네. 지금의 순환매 장세죠. 이 장세에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너무 짧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네. 월 사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먼저 갖고 있다가 그 순환매가 왔을 때 얼른 수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더 저는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아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격이 싸진 만큼 또 매수 기회, 그다음에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만 잘 끌고 간다면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추세가 만들어지고요. 그 추세를 타고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만 잡고 잘 가면 시장 수익률 이상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배하는 장이기 때문에 주도주 하나만 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또 원화 강세로 돌아왔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자산 다양하게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뭐 분위기 개선은 기대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조금은 사그라든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간밤에 뉴욕 증시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걱정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블랙 먼데이는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빠르게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 주는 모습이었었고 특히 코스피가 0.3% 하락으로 2,535포인트에서 그리고 하락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714포인트까지 올라와줬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2%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3% 하락했다. 그만큼 시장에 체감하는 지수 자체가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어제는 확실히 미국 고용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그러니까 연착륙 쪽으로 이 물줄기가 흘려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환율의 급등이 부담입니다. 1,340원 선으로 우뚝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고요. 외국인들의 팔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팔자 포지션 취해주고 있고요. 최근 선물 시장 쪽으로는 매수를 가닥 잡았었죠. 어제 장중에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3거래일 연속의 매수였다가 어제 장중에 급격하게 매도로 돌아선 점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LG이노텍이 어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6 공개를 하루 앞두고 상승이 나왔었고요. 간밤 그 새벽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인텔리전스가 이제 내달 이번 달에는 베타 서비스가 공개가 되는 거고요. 주요한 그 기능들은
내년부터 공개가 된다고 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실망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나와주는 애플 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세론으로 오늘장에서 작용을 해줄까요?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애플 관련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체크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10%의 상승 보였는데 세계 최초로 2나노 MIPI 솔루션 미국 고객사에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름폭은 한 절반 정도 줄여낸 채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뿐만 아니라 CXL, 뉴로모픽,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어제 반도체주들 좋았다. 하지만 HBM 관련주들은 부침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오는 10월에 한국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죠. 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고요. 대몽 LS가 어제 개장 직후에 단숨에 상한가 올라가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멘티지랩 17%, 휴온스도 4%, 한미 약품 쪽으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신개념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11월에 미국 학회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진짜 헬스장 문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육량은 증가를 시키고 체지방량은 줄이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직전일에는 9%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수출 3대장이 너무 좋았는데요. 화장품, 전력기기, 음식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은요.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다시금 체크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닉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제닉 차트 열고 보시면 정말 무섭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팩이 잘 나간다 그래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요. 실리콘2 1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지금 다시금 체크해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유안타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VT는 일본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요. 북미 쪽으로도 매출이 확장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7%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기기 보겠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로의 진입 전망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 전력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죠. 다만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다시금 반등 나와줬고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지만 피크아웃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주면서 힘을 받아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2%, 재룡전기 11%의 급등 보였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강했네요. 10%, 가운전선 3%. 어제 전력기기, 전선 너나 할 것 없이 시세가 분출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밸류업,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빛날까라는 키워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살아날까요? 2차 전지가 이제 다시금 올라갈까요? 진바닥일까요? 라고 논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내 포트 안에서 헤지를 할 수 있는 쪽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죠. 앞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도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밸류업의 키워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투세 토론회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24일 화요일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토론회 분위기가 앞으로의 또 증시 향방에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굉장히 눈길이 가서 들고 와봤습니다. 금융주가 20년 만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였었는데요. 자, 일단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주가 20년을 사이클을 주기로 계속해서 이 주도주가 바뀌어왔다라는 건데요. 1980년대에서는 증권주, 2000년대는 보험주, 그리고 2020년대에는 금융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미국의 처브라는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보험주입니다. 이 처브가 굉장히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채권 광세 시기에 연동되는 쪽은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브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증권 쪽으로 압축이 되는
그 이야기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재당선이 된다면 볼커를 규제 완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요. 볼커를이 지난 2019년에 이제 금융 위기 직후에 좀 발효가 됐었던 법안이고 2019년에 이를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은행이 강하게 살아났었고요. 미국의 은행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규제 완화 다시금 이어질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해도 금융주를 피해 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작년에 2023년에 밸류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이었었다는 거죠.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종합 상사 플러스 그리고 금융주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융주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었었고요. 신영증권에서도 어제 밸류업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보였었는데 밸류업 관련주들이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될 거다. 연말 연초 계속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는요. 실적 시즌 10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4월에도 7월에도 강세를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도 봐야 되고 밸류업 공시를 아직 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여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그 흐름 체크 무조건 필요하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더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해지성으로 배당 주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바이오가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하반기에는 바이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이오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월 7일부터 10일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유한양행과 HLB가 임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간밤 전해졌습니다. 머크의 키투르다보다 이제 있었는데 그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서도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해서도 특히나 알테오젠 이 키투르다 쪽으로의 지금 임상 시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키투르다 SC 임상 3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흐름까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HLB가 사업 지주 회사로 위상 높이나라는 그 부분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HLB 계열사들은 각자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가치가 HLB로 수렴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간의 삼각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베리스모는 100% 자회사로 HLB 이노베이션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은 HLB는 HLB 이노베이션의 대주주가 됩니다. 베리스모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기적의 항암제 킴리아를 만들었었던 그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이어서요. 또 어떠한 데이터가 나올지도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서브 테라퓨틱스가 머크 키투르다 대비해서 그 효능이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폐암 학회에서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폐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진행을 했던 임상 3상 그 안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유효했다고 합니다. 종량에서 그 속도를 봤을 때 진행 속도가 키투르다 대비해서 한 49% 줄었고요. 그리고 그 재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키투르다가 한 5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재발하는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그 서브테라퓨틱스 이보네시맙은 한 11개월 후에 재발이 됐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실게요. 100만 원 1일천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간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어제 있었습니다. 삼바가 10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일천하라는 표현이 달려 있는데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됩니다. 공개가 되죠. 미국에서 하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표결에 들어갔고요. 그 시간으로는 오늘 우리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따라서 CDMO 기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부분이어서요.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블록버스터에서 느껴지는 성장의 확신. 이라고 달려 있는데요. 유한양행 이야기입니다. 라즈클루즈, 우리나라로는 랭라자라고 하죠. 랭라자 앞으로 기대감 계속해서 크다라는 부분, 품목허가 승인이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올렸고요. 3반은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 서울 살펴봤고요. 자, 이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 좀 나와주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 안에서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밸류업으로 시장 해지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밸류업 공격도 수비도 모두 다 빛날까라는 키워드 달려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 밸류업 관련주로의 접근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PBR 지표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원인도 그동안에 이제 주주에 대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면서 PBR 지표를 비롯한 많은 지수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PBR 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의 어떤 자산을 좀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늘 이 시간 비롯해서 많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PBR 지표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PBR 말고 뭐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PBR 자체는 그러니까 장부가 기준인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내가 매일 내가 샀던 가격은 기억나지만 지금 오늘 가격으로 매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실제로 이 거래 가격을 늘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장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만큼 또 공장 가격을 또 쉽게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공장을 빨리 팔고 네. 저기 공장이 싸니까 이걸 사서 뭔가 장비를 빨리 넣고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PBR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밸류업이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를 시켜서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기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주주에게 환원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밸류업이라는 테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대를 들어서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경제 대국으로 서면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소극적인 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한계점을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어떤 제시를 한 모멘텀은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몇 가지고 그리고 이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실적 부분들을 더 주시를 해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초부터 해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테마가 계속 언급됐을 때도 저는 가장 핵심 있게 봤던 기업은 사실상 현대차 정도였어요. 왜?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을 굉장히 네. 많이 했었고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왔죠. 이번에 이제 유럽 점유율이 좀 소폭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수한 수출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봤을 때는 저는 현대차가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 밸류업도 그러니까 테마는 좋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 펀더멘탈적인 성장 그리고 산업 성장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공격수와 수비수의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을 할 때도 뭐 어느 전선에서는 공격을 하고 어느 전선에서는 방어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네. 즉 오히려 이 공격수와 방어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 신영증권의 레포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논리는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상승할 때마다 수익을 좀 만들었을 때는 빨리 매도를 해야 되고 다시 떨어질 때는 다시 이걸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그러니까 수익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을 이기는 테마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라고 하는 원인도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때는 네. 우리가 성장 지향주보다는 오히려 가치주 중심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을 좀 노리다 보니까 테마를 얘기한다면은 결국 이제 은행주 혹은 뭐 보험, 증권 이쪽 부분들을 보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부분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보단 가치주 쪽으로의 반등이 조금은 더 유효하기 때문에 금융주 쪽을 바라보자 20년 만에 주도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금융주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서 금융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차익을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과 이제 연배당을 이제 하는 경우가 지금 병행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배당을 선택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연배당을 취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은행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압박들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테마가 좀 부각이 됐을 때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 조금 일부 매도를 하셨다가,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셨다가 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러니까 네. 수익 매매는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매매 정도는 금융주 내에서 유효하다 답변 주신 거고요. 결국 탑픽은 현대차로 귀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도 시장 공략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은 그 나라의 어떤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즉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원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경쟁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폭등했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후퇴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에 압박들이 굉장히 높고, 또 이 유가가 튀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금리 인하선이 나오는 원인도 이 CPI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크게 하락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지난 24개월, 12개월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산업 수요가 높아진다. 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출퇴근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나 최근에서는 뭐 전기차 시장이 좀 캐집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커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산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세 개 시장을 계속 선점을 하려는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지금은 아직도 뭐 인도 시장에서 이제 발을 내미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 성장 견인을 좀 더 주도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은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 안에서 현대차 정말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 가격이 한 23만 원 목전이거든요.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일단 공격적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증시에 대한 하방을 좀 대비를 하시자는 의미에서 일단 목표가 2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만 5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5만 원, 21만 5천 원 상단과 하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수 하락 속에서도 수급이 몰립니다. 제약바이오 확실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너무 좋았는데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KRX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2달 이상 상승을 계속 유효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난주 내지 그 전주쯤에는 한번 차익실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물론 이번 조정은 사실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차기 임상 혹은 이제 CDMO 쪽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회가 남아 있죠. 학회의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편승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학회가 진행됐을 때 어떤 후보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평판이 다시 재평가가 되겠을 때 주가가 좀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매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상장사냐 코스닥 상장사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의약품 섹터, 의약품 지수가 있고 제약 지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코스피 종목들이 담겨 있고요.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두 개 지수를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정 기간 되면 차익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도 보시면은 오르내리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감을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시가총액이 큰,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에서의 안정세를 갖고 있는 이 CDMO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은 CDMO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테마가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뭐 CDMO는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주. 그렇죠.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뭐 플래그십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국내에도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게 되죠. 사실 위고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미약품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시장에 대해서의 선점 효과를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한미약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11월에서 진행되는 비만학회에서 이번 후보 물질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결국 먹거리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의 시장 수출을 굉장히 기대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삭센다보다 왜 사람들이 위고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데 한 달 동안 주사를 30번 맞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4번만 맞는 게 낫겠습니까? 4번이 낫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을 빼고 싶은 욕망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주사 치료제를 쓴다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이 처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도 결국 경구용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한미약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이 위고비로부터의 어떤 수혜들 그리고 위고비로 만들어진 테마성에 의해서 좀 편승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34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8만 원 제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매수가 된다면은 저는 28만 원 상단에서 한 번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학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에 뭐 10% 20%씩 넣지 마시고요. 다른 종약 학회들을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관점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4만 원이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8만 원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화요일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픽해 주셨던 대봉 LS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좀 테마주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 픽해 오셨을까요? 어제 대봉 LS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테마주의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시장 지금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오랜만에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코스닥 일부 종목으로 몰리면서 우리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추세 상승장은 아닌 시장이지만 최소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등락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한 시기, 이 대응 속에서 옥석 가리기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수급적으로 단기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장 주목한 종목 올릭스입니다.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좋은 수급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이슈들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비만과 알코올성 지방감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이런 비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현재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위치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올릭스는 어느 정도 지금 단기 상승하면서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매수 충분히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비만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이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할 것인가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시기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이런 시장이 위아래로 등락이 상당히 있는 시장에서는 단기 이슈가 있었던 중소형주 위주 이런 올릭스 같은 종목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에 위고비 한국 진출 소식이 있죠.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위고비 이슈로 인해서 이런
좋은 흐름들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외에도 한국 진출 이후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출시 이후에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외에 추가 모멘텀을 위해서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기회를 좀 엿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가격 전략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단기 전략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만 짧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거래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대형주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 점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이 점이 체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 올릭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3,300원, 손절가 1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3,300원, 손절가 14,800원. 다만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혹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시기가 온다면 중소형주보다는 또 대형주 쏠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관점도 동시에 제시해 주셨네요.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 어떤 영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엠로로 잡아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죠. 공급망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해외 쪽에 확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인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삼성 SDS의 자회사죠. 삼성 SDS 자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새로운 고객사로 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진 거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엠로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밤에 또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를 현재 시간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AI 섹터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그널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는 관점에서 관련주 중에는 엠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I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했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오늘은 간밤에 종목이?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로 반등한 상황이라면 코스피에서 고려할 만한 종목으로는 LG화학을 추천드려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주 반등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로 반등한 상황이라면 LG화학을 추천한다. 그런데 글로벌 기술주 반등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어찌됐든 LG화학을 오랜만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3P 올릭스, 엠로, LG화학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우리 시장 선반영 됐을 수도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풀어가 봤었잖아요. 네. 확실히 그 흐름이 적중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전약 후강,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의 탄력도가 더 컸고요. 네. 어제장 기분 좋게 보셨나요? 그래도 어제 아침에 다들 뭐 걱정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좀 따져봐도 그거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사실 뭐 희망 섞인 뭐 그런 뭐 예측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래도 의외로 우리 시장 굉장히 선전을 해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시장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아이고 이랬죠. 그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을 하다가 어제 꽤 이제 큰 양봉을 잡아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낙폭을 좀 축소했고,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보합선까지 갔었고요. 상승 반전 하나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어제 좀 더 반전이 있었죠. 장 초반에 2%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이 녀석은 1%대 상승으로 이제 반전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제 더 선전을 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8월 5일에 이제 봤었던 블랙 먼데이 때 이 봉 기준으로의 저점을 어제 코스닥이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어떤 주가 레벨에서는 코스닥 쪽이 더 과매도였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반영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그것도 다행스럽게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이 좀 선전을 해줬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제약주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좀 지수의 어떤 반전의 폭이 더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네. 어제 반도체 뭐 제가 더 말하면 잔소리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쨌건 반등 시도를 할 때 어느 진영이 강한지는 이제 좀 캐치가 될 겁니다. 네. 그죠? 예, 어제 뭐 LG 전자, LG 이노텍을 위시로 한 삼성전기 등,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의 대표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장에 뭐 이렇게 좀 촐랑 움직이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라 아직은 조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세컨픽군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고 있고, 어제 그래도 좀 선전해준 섹터가 그래도 좀 반가운 섹터들이 좀 많았어요. 뭐 K뷰티나 이제 K푸드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이런 쪽이었고, 또 테마군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하락 쪽에서 본다면 이제 금융 지주를 포함한 좀 밸류업 쪽이 어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쪽이 장중에 좀 이렇게 조금 낙폭이 커지다가 창 막판에 좀 낙폭은 좀 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반전이 있나 싶긴 한데 어제는 좀 그래도 힘이 빠진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낙폭 과대가 좀 심했다라는 좀 그런 판단, 물론 제 얘기를 듣고서 동조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지만 어제도 나름 또 저가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좀 의외로 좀 괜찮은 시장이 전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 들어가 봤고요. 오늘 세밀하게 어제장에서 강했던 바이오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 전방위적으로 어제 좋았고, 뭐 개별 테마적으로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하루였었는데요. 일단은 CD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패스트트랙 오늘 미국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9월 초에 바이오가 좀 급격하게 좀 흔들림이 있었죠. 일단 좀 화면을 한번 좀 보실게요. 일단 위에 거는 이제 코스피 의약품인데, 그러니까 9월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좀 밀려가지고 요때 이제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었는데, 최근 이틀 연속으로 좀 양봉을 잡아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제 코스닥 제약입니다. 뭐 비슷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7, 8월은 이제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코스닥은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월 들어서는 좀 동반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일제히 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좀 이제 그 지수와 이제 좀 추이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시장 수익률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괜찮아요. 시장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고, 어제 이제 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쪽에서 일단 좀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가 9월 초에 좀 집중이 됐다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좀 그런 어떤 시각들. 그래서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다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어제 이제 반등에 나서지 않았나. 여기에 이제 뭐 곁들여 본다면은 뭐 미국 하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생물보안법 표결에 붙여진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곧 있어 개최되는 또 아마케 같은 기대감들. 다시금 이제 바이오가
다시금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바이오 담아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9월에 바이오가 좀 어느 정도 쉬는 사이에 2차 전지가 달려왔었고 네. 반도체는 빠졌고요. 그럼 지금 바이오가 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접근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큰 틀에서는 저는 아직 되게 긍정적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가 뭐가 고민이냐면 이게 번지수 어긋나면 이거 손가락 판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어제 바이오가 대체로 또 괜찮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특정 종목들의 급등이 좀 지수를 이끌었던 좀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위에는 이게 HLB인데 이게 어제 이제 장중 6%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게 코스닥 그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지수를 좀 이제 끌어당기는 모습이었고 어제 또 대웅제약이 어제 장중에 또 5%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 이슈나 좀 수급이 좀 집중된 쪽에서 더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아직 군집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저는 긍정적인데 항상 이제 종목 선정이 고민인 거죠. 이를테면 어제 바이오가 반등을 했어도 내 바이오는 반등을 안 한 케이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이제 늘 고민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역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그 요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9월에 그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이건 이제 코스피 기준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로 좀 부진했고요. 뭐 한미약품 정도만이 좀 이제 9월 기준으로 좀 보합권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우리 부장님의 픽이었잖아요. 예. 뭐 셀트리온 뭐 삼바 다 제 픽이죠. 유한양행도 한때는 제 픽이었는데 너무 올라서 이젠 좀 네. 저는 이제 쟤는 좀 관심이 없고. 왜냐? 9월에 벌써 지금 8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월 들어서 유한양행이 지금 벌써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이런 엄청난 이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이게 될 거는 같은데 이거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가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중소형 어떤 스몰캡 바이오 쪽이 또 한번 탈려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네오 이뮨텍 같은 게 막 상가하고 그러거든요. 뭐 시가총액 뭐 1, 2천억짜리 뭐 인벤티지랩 이런 것도 어제 급등하고 이런 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참 PK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이쪽에 우리가 중심축을 결국에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제 코스피 시총상위 바이오 중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가 제일 좋았고 유한양행이 8월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르다가 지금 9월 날 새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은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너무나 들고 있으면 행복한 종목이었는데 이제 9월 지금까지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또 이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격한 변동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개별 이슈로 이제 급등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직하게 CDMO에 대한 모멘텀,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곁들여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거죠. 유한양행은 FDA 승인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은 참 그 행매운 맛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힌트는 이쪽인 거예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7, 8월에 바이오 좋았다고 하는데도 얘 올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바이오가 다시 어떠한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한미약품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 무엇을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의 어떤 수급이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이제 한미약품 쪽이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다시 호재가 움직이고 있었고. 하니까 네. 한미약품이 이제 경영권 분쟁에 또 노이즈 때문에 그동안 갈주가도 좀 못 갔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뭐 임상을 한다 어쩐다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제가 볼 때는 확률 높은 임상을 하고 있는 쪽은 역시 한미약품이 왜냐하면 업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단기 픽으로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둘 다 괜찮다.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운맛과 순한 맛을 골라주셨습니다. 삼바와 유한양행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평가를 주신 거고요. 순한 맛에서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쪽으로 조금 수급이 잘 가고 있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미약품 품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어제 사실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핫했어요. 네. 그 키워드로는 말씀 주셨듯이 비만 치료, 네. 엠폭스도 있었고요. 코스닥 안에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는 어떤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보다 꿀 종목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저가에 잘 들어갔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또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가격에 잘 팔고 나오면 또 괜찮아. 근데 그 장중에 엄청난 그 변동성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이런 것인데 이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인벤티지랩이 이제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뭐 이때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때 팔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변동성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 HLB 뭐 다시 한번 보지만 어제 이제 장중에 6.6%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FDA 그 임상 그 재신청 요 아마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스닥 쪽에 일단은 그 신약 기반의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은 정말로 핵 매운맛이거든요. 그 변동성도 그렇고 하물며 그 유한양행도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 단기에 급등한 이후에 급조정이 나오는 마당에 이 실적이 이제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엔 재료와 이제 수급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와 수급이 붙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재료와 수급이 이 약해지면 또 굉장히 또 큰 어떤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바이오는 결국엔 실적을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재료와 수급을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위험 감내 성향에 따라서 사실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도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이제 숫자도 좀 업데이트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물론 객장에서는 뭐 그때 조금 뭐 트레이딩으로 뭐 중소형 픽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는 결국에는 중심축은 이 코스피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총상위 주요 이제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누적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지금 꾸준히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의 시총상위 주요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렇다 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지금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당장 HLB만 해도 물론 그 이제 임상이 승인돼서 낭보가 전해지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3년 동안 3천억을 까먹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은 주로 코스피 시총상위 주에 몰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지도 모르는 기업은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에 좀 몰려 있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는 양자택일의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시총상위 바이오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이를테면 코스피 코스닥의 저 바이오주들이 동시에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번 더 볼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얘 왼쪽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가격마다 측정이 가능하죠. 야, 이거 떨어졌으면 PR이 이만큼 또 낮아졌네. PBR이 이만큼 떨어졌네. ROE가 이만큼 올라왔네. 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이 선다라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닥의 바이오 쪽은 그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당장에 어떤 뭐 뚜렷하게 밸류에이션 지표가 없기 때문에 네.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수급과 차트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영역의 어떤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에 굉장히 좀 이제 숙련되신 분들은 또 구간 마디마디를 또 잘 잘라서 드시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제가 뭐 따로 뭐 말리거나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좀 이 숙련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구간의 그런 어떤 기민한 대응이 이제 안 되시는 케이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바이오 쪽은 그런 변동성이 출해됐을 때 리스크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어떤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시 이제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코스피 시총상이 이제 바이오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중심을 좀 제시드리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이제 꿈을 쫓아가는 기업이 바이오라고 늘 말하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실제로 주가가 갔습니다. 올 한 해 내내요. 그렇다 보니 실적주 쪽으로 조금 포커스 두면서 바이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건설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궁금한데요.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니 건설주 봐야 된다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건설주도 한 저번 달에 한번 또 다뤄드리고 해서 일단 건설주 자체도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코스피 건설업 업종 차트를 한번 좀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어딨냐? 야 여기 있다. 네, 코스피 건설 업종이요. 자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나 싶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시장 좀 변동성 영향도 있겠지만 도로 좀 빠지다가 어제 이제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일단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멘텀은 너무 뚜렷하죠. 일단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뭐 강남 서초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정작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HDC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요 정도만이 이제 최근에 좀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고 있고요. 아래는 GS건설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동반해서 이들 두 종목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었는데 9월 들어서 이제 GS건설은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건설주들도 대체로 보면은 지금 시장 수익률을 대체로 좀 하회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멘텀을 좀 강하게 좀 못 받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데 일단 이런 건 볼 수가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좀 저점은 좀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심리가 저가 매수세는 유입을 시키는데 근데 아직은 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말하기에는 좀 아직도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 좀 상단을 좀 막는 어떤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걱정이 원체 많을 거예요. 드디어 좀 건설주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쪽에 이제 좀 그런 기조가 이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모멘텀은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건설주는 사실은 좀 물론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좀 아전 인수해서 좀 모멘텀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증가, 결국 신규 착공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건설 쪽에서 신규 착공 쪽에 대한 이런 뚜렷한 좀 소식은 많이 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건설주의 좀 반등의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한동안 좀 우려가 많았던 좀 PF 쪽에 대한 어떤 좀 부담도 많이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주가 좀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건설의 이제 반등이 결국엔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대장주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업황을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을 그래서 건설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저는 좀 약간 중립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건설주 쪽에서 무언가 하나 좀 픽을 해야 된다라면 역시 좀 현대건설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자면. 이제 삼성물산도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지주사, 뭐 밸류업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을 받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규 착공 쪽은 요 이제 건설의 좀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쪽 이런 쪽이 좀 선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이제 현대건설의 좀 신규 착공이나 뭐 신규 수주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이제 건설주 반등의 어떤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 단일로만 본다면 현대건설 그리고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복합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삼성물산 이 두 종목 정도만이 현재로서는 좀 관심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키는 대형주들이 쥐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흐름 체크해 보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이야기 꼭 나눠봐야 되는 쪽이 이제 TV 대선 토론 미국에서 내일 아침에 열리잖아요. 관련해서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모아보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화면 바로 띄워주시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위에는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전에 한번 픽했다가 상한가도 맛을 봤지만 다 돌아왔어요, 그죠? 자 이건 신재생 쪽, 해리스 쪽이죠.
요 아래 있는 종목은 데모. 요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죠. 자, 일단은 뭐냐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어제는 물론 이제 그 장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꿈틀대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둘 다 지금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둘 다 가격이 이제 다시 지금 순환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이제 이런 좀 전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숙련된 분에 한해서 양매수 하세요. 양쪽 다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이제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에 따라서 한쪽은 튈 거예요. 네. 근데 다른 한쪽이 주저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양매수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100원어치 살 거면 50원어치씩 나눠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양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보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서두신 분들은 올라간 것만 팔고 또 빠진 건 안 파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해지성으로 그렇죠. 좀 살펴보자. 이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자 이제 오늘장 전략 한 30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자, 어제 아침에는 선반영이기를 좀 바라면서 네.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부디 이게 선반영이 아니길. 그렇죠. 오늘은 좀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일단 좀 반가운 게 어제 그래도 유독 좀 엔비디아가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이제 계속 좀 힘이 빠졌던 반도체가 오늘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섹터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상승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호 부장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